안녕하세요. 디카로 쓰는 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에세이 부분의 강사님을 초대했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은 주미경 작가십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우리나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그 아르코 문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년 각 분야의 이제 작가들을 선정을 해서 우수 작가들을 선정해서 작품집을 내는 그런 사업을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르코 문화재단 창작 지원금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춘문예 같은 경우는 등단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어가지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뭐 한 사람 뽑는데 뭐 어느 신문사는 5,000명이 뭐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5,000대 1의 이제 경쟁률을 뚫고 당선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 신춘문예 같은 것을 보면 5,000명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중에 4,000명은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결국은 1,000명 가지고 이제 예심을 통해서 한 10사람 정도 선정을 하고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본심에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아르코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 창작지원금은 등단한 작가들만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작가들은 다 응모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2,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냥 2,000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경쟁률을 갖고 있고, 또 작가분들이라면 꼭 한 번은 아르코 기금을 받는 게 목표인 그런 아주 좋은 수준급인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주미경 선생님은 이제 수필 분야에서 올해 2021년도 아르코 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글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쓰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무명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되는 그런 노력형의 그 작가가 아닌가, 또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더 큰 작품을 쓰리라 믿는 그런 작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미경 작가님 잠깐만요. 이거 녹음이 안 되고 있었네. Recording in progress. 주미경 작가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요. 우리가 연말에 이제 디카로 쓰는 글 책자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디카로 쓰는 글 에세이 한 편에서 2편 정도 싣고 디카 시 한 5편, 6편 정도 실어서 한 사람당 그 정도 실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결정될 건데요. 그 8월 31일까지 디카시 응모하는 거는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제 9월 이제 추석 지나면 10월인데, 여러분 썼던 작품 잘 가다듬었다가 11월달 우리 수업 끝나고 작품 내소하면은 에세이하고 디카시하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미경 선생님한테 잠깐 권한을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제 주미경 선생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도훈 상조 작가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수필가 주미경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 이해력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제가 처음 준비한 거라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잠깐만요.
향해 올라탄 기차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필가가 된 계기는 제 꿈을 이어서 가기 위해서 된 거고요. 제 프로필을 보시면 2016년 새한국문학회 신인문학상 수필 등단을 했고요. 국제 팬문학 한국본부 회원이고요. 한국문인협회 회원이고, 그리고 신사임당 여성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 시문회 회원이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시산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 카페, 거기 회원입니다. 저는 2019년에 국회 행정위원회 문학대상을 받았고요. 2021년 올해 처음으로 아르코 창작지원금 받기 위해서 제가 꿈을 이뤄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저의 첫 책을 지금 출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서는 그동안 제 개인 저서는 없고요. 동인수필집, 양철지붕 집한채, 집두채, 집세채 이렇게 3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잠시만요. 수필가가 된 계기는 저는 직장인과 주부로서 좀 버거운 생활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을까 어릴 적 꿈이 작가라서요. 그 꿈을 생각해서 공모전을 찾아봤는데 엽서시 공모전이라는 인터넷 한 카페에서 제가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공모에서 김소월 백일장이 이제 서울 현충원에서 5월에 있었는데요. 그 해가 2016년 5월이었습니다. 처음 거기 글을 쓰러 갔는데, 제한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3시간이었지만, 그 3시간 동안 글을 쓰기에는 처음 백일장 나간 저한테는 되게 버거웠어요. 여러 번 고치고 쓰고, 원고지에 고치고 쓰고, 원고지 사용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가서 되게 떨리고 되게 긴장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수필 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차상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좀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뭔가 자신감도 생겼고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직장과 가정 생활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제가 글을 쓰는 방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필 그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백일장은 다 접수해서 글을 쓰러 나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시간을 jes어요. 처음에는 3시간이 걸렸던 시간을 1시간 반으로 단축했습니다. A4 15장, A4 2장, 1장 반에서 2장을 쓰는 거거든요. 원고지로는 15매, 에서 17매 사이입니다. 제가 그 100일장을 연습 삼아 나가보다 보니까 제가 등단의 길까지 열어져서 제가 2016년 11월에 새한국문학회에서 수필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필가가 된 계기는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수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수필 공부는 그냥 여러 책을 많이 보았고요. 특히 수필가 선생님들의 책을 보면서 제가 쓴 글하고 선생님들이 쓰신 글하고 차이점을 많이 보았어요. 띄어쓰기라던가 낱말, 그리고 그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의 줄거리들을 저와는 무엇이 다른가 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창에 수필이란 무엇인가라고 제가 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려놨는데요. 수필의 정의에는 생활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거, 경험한 일을 형식이나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개성적 글을 무형의 형식이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수필에 제한받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이게
서술에 의한 분류가 있고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내용에 의한 분류는 중수필하고 경수필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지금 수필을 쓰는 거는 경수필입니다. 중수필은 그 딱딱하고 사회적, 학문적, 철학적으로 써진 그런 판단을 내린 공식적인 수필, 그러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에세이입니다. 그 에세이는 무거운 느낌에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경수필은 개인의 취향이나 체험, 인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 수필로서 주관적이며 사색적이고 그 글을 쓰다 보면은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수필, 서술 방식의 태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서정적 수필이 있고 서사적 수필, 극적 수필, 교훈적 수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쓰는 수필이 서정적 수필과 교훈적 수필이 많습니다. 서정적 수필은 일상생활에서 느낀 것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수필입니다. 1인칭 관점으로 필자 자신의 내면 세계를 솔직하게 서술할 수 있고 글을 쓸 때는 높임말을 되도록 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훈적 수필은 수필가 자신의 체험이나 사색에서 우러나온 예지를 기초로 독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수필, 대중들에게 저희 나이대, 그러니까 저희 40, 50대 수필 40, 50대부터 그 이후의 나이대는 거의 보면 서정적이거나 교훈적인 수필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수필의 문체는 간결체로 주로 씁니다. 많은 내용을 간결한 어구로 압축하여서 함축성 있게 나타내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필의 좋은 문장은 수필 분량이 200자, 원고지 분량 15매 내외인 것으로 보아서 우선 문장이 간결하고 함축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튀는 문장이 섞여 있으면 내용 전체에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허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들을 작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가식이나 비문을 사용하지 않고 진실하게 써야 합니다. 소재 찾아보기, 이렇게 이 소재, 그러니까 수필을 쓰실 때 막막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 합정동이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정동까지 가면서 지하철 안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보이는 풍경을 제가 거의 수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소재 찾아보기는 여러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 대화를 많이 했던 지인들의 이름을 한 명씩 적어보시고요. 그 지인들과의 한 명 한 명과의 대화 내용 아니면 그 사건 이런 걸 한 번씩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학창 시절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교 학창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왜 그 동창회 가면은 친구분들 만나시면 그때 그랬었잖아 라는 그런 말을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한 번씩 나열해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 안이나 창밖의 사물과 풍경을 보고 느낀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그 풍경에 따라서 사물도 달라 보이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또 글을 쓰다 보면 글도 늘고 더 글이 아름답게 다듬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희망사항, 꿈을 적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해마다 봄에 버킷리스트를 씁니다. 이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제가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꼭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못 이룬 버킷리스트는 또 내년에 이루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즘 일어나는 관심사나 주요 사건을 적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영화, 인터넷, 신문, 시사, 잡지, 저희들 드라마 보면서도 왜 공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필은 서로 서두하고 본문하고 결론을 쓰는데요. 제목을 먼저 정하고 서두를 쓰기 전에 본문과 결론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미루어서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장을 다 쓴 다음엔 태고하기가 있습니다. 좋은 문장이 되도록 수시로 읽어보고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제가 좀 빨리 끝났죠? 저는 2003년부터 지난달 말일까지 대형마트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그리고 매장에서 일을 하고 직장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수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건강상 이유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거를 잃는다고 하잖아요.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그래도 건강상 이유라는 그 이유 자체로 제가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프다고 해서 자꾸 우울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 건강한 생각을 마음으로라도 건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제 꿈은 동화 작가이거든요. 수필가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여지면 제 꿈을 향한 동화 작가의 꿈길로 다시 한번 내년에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글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미경 선생님이 그 에세이 쓰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고요. 네이버의 그 문학 카페 중에 시산문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 한 3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그 동호회고요. 거기서 이제 처음 주미경 선생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다 신인이었으니까 막 등단하고 막 이랬을 때 이제 만났으니까. 근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글 쓰는데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구나. 또 나중에 또 잘 되시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아르코 문화재단 우수작가로 선정되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이라는 게 달달님 화면이 크게 안 나오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제가 조절할 줄을 몰라. 잠깐만요. 그 주미경 님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겠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못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냥 조그만 화면에서 그냥 해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게, 일단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가 치유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글을 씀으로써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서진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 주미경 선생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고민, 이런 거를 이제 풀 수 있는 게 바로 글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글을 열심히 쓰셔서 또 치유도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 쓰는 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그냥, 내가 뭐 글만 썼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또,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등단을 하지? 어떻게 내가 또 상을 받지? 어떻게 내가 신춘이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 누군가는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런 상들을 다 받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문호들은 다 등단을 늦게 했어요. 예, 젊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국문과나 문창과를 가서 젊을 때 등단해서 중앙지에 등단을 해서
활동하는 이런 주류 세력들, 또 나중에는 뭐 대학 교수가 돼서 그런 분들이 사실 문학을 이끌긴 이끌죠. 우리 이제 주류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글 쓰는 이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젊어서 일찍 등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영향은 못 주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문호일수록 늦게 등단했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도 명심하시고 계속 또 노력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8월 31일까지 그 디카시 공모전 하는데 접수하라고 했는데 많이 접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올해 뭐 좋은 소식 있으면 좋고요. 안 되면 또 내년에 또 있으니까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미경 선생님 이야기는 이것으로 하고요.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수업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프린트를 받아보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묘사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묘사. 우리가 시를 쓴다, 또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시 이야기를 해보면, 시를 쓴다고 했을 때는 묘사와 진술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사가 한 90%, 진술이 약 10% 정도가 할애가 되는데요. 묘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묘사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그 이미지를 글로서 쭉 풀어나가는 건데,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묘사가 쭉 끌고 갑니다. 근데 이 묘사만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진술이에요, 진술. 진술이라는 건 10%밖에 되진 않지만, 진술이 그 시의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묘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묘사가 끝나면 진술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시를 굉장히 잘 써요. 잘 쓰는데, 이 사람은 본심에 올라가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 본심이 없어요. 신춘문예부터 해갖고, 신춘문예 본심부터 해갖고, 잡지사 본심에서 웬만한데 뭐, A급 잡지 이런 데도 본심에는 다 올라가봤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선정이 안 되니까, 자신의 시가 왜 선정이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진술이 없구나. 서술만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아주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술도 중요합니다. 서술이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끌고 가기 때문에 서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술에 관한 묘사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적인 언어에서 묘사와 진술로 되어 있다. 시적 언어는 묘사와 진술로 되어 있다. 그럼 시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의지를 제시하는 방법. 자, 이게 묘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어떤 그림, 모양에 대해서 서술을 쭉 하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것 그대로를 서술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아요. 예.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디카시를 찍지만,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작품을 냈지만, 디카시에서 A라는 그림이 있는데 누누이 제가 강조하죠. A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B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A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럼 A 이야기하고 연관된 또 매칭할 수 있는 B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원관념과 내가 지금 보여준 원관념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원관념과 내가 갖고 있는 보조관념이 서로 다를수록 계층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연상되는 것이 없고 이렇게 층이 많이 날수록 그것을 부드럽게 연결시킬수록 좋은 시가 된다. 좋은 작품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묘사가 있는 그대로를 서술하는 거지만 그 서술하는 방식이 그냥 그림 설명하듯이 설명하는 그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묘사를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호랑이라는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 그 호랑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묘사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호랑이를 설명하려고 그 시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호랑이라는 그 그림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 속에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보조관념이고 내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관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묘사를 하다 보면 비유도 많이 하고 상징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묘사를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는 비유와 상징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예. 자, 묘사는 시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그림을 놓고 그 그림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더 다가가는 거죠. 묘사를 통해 감각화된 세계는 우리의 미의식을 자극한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어휘의 힘, 예. 똑같은 호랑이 그림인데 그거를 묘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글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문체라고 했죠. 문체. 문체라는 것은 물론 이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문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이 갖는 독특한 특징,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의 그 문체를 갖고 싶어. 난 이 사람의 시가 좋아. 이 사람의 소설이 좋아.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작품을 갖고 와서 필사를 한다 그랬죠. 필사. 이 필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필사. 예. 필사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글에서 벌써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필사를 통해서 문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묘사라는 것은 어휘의 힘이고 그 어휘의 힘은 또 문체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적 묘사는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를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호랑이가 있다고 해서 호랑이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시적인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다른 면을 얘기한다든가,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 늘 보아오던 그런 형태인데, 좀 색다르게, 우리가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시에서 이제 낯설게 하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늘상 접하는 어떤 대상, 매일 접하거나 항상 접하는 그런 대상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색다르게 접근해가지고 색다르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이런 느낌 가졌었는데, 근데 나는 표현 못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네. 이런 낯설게 하기가 읽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영향을 주고요. 또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색다른 시야를 갖고 있네, 색다른 관점을 갖고 있네. 그래서 점수를 이제 더 잘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낯설게 하기란 이런 기법이 있는데요. 묘사가 그렇다는 거죠.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상투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했던, 혹은 다른 사람도 매번 봤지만 다르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 가지고 묘사하는 그런 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묘사는 200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예술에서는 행위예술 이런 게 많이 이제 번성하던 그때인데, 시에서도 이제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묘사라는 게 일종의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특별하게 굳이 이게 행위적인 작품이 아니더라도 묘사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형상화하고, 또 시인의 어떤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시, 김기택 시인의 호랑이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호랑이. 길고 느린 하품과 게으른 표정 속에 숨어있는 눈, 풀잎을 스치는 바람과 발자국을 빈틈없이 잡아내는 귀, 코앞을 지나가는 먹이를 보고도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위장을 둘러싼 잠은
무거울수록 기분 좋게 출렁거린다. 정글은 잠의 수면 아래 굴절되어 푸른 꿈이 되어 있다. 근육과 발톱을 부드럽게 덮고 있는 털은 줄무늬 굵은 결을 따라 들판으로 넓게 뻗어 있다. 푹신한 털 위에서 둥글며 노는 크고 작은 먹이들. 넓은 ip사귀를 흔들며 넘실대는 밀림. 그러나 멀지 않아 텅 빈 위장은 졸린 눈에서 광채를 발산시키리라. 다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어슬렁어슬렁 걷기 시작하리라. 느린 걸음은 잔잔한 털 속에 굵은 뼈의 움직임을 가린 채 한 번에 모아야 할 힘이 짧은 위치를 가늠하리라. 빠른 다리와 예민한 더듬이를 뻣뻣하고 둔하게 만들 힘은 오로지 한순간만 필요하다. 앙칼진 마지막 안간힘을 순한 먹이로 만드는 일은 무거운 몸을 한 줄 가벼운 곡선으로 만드는 동작으로 족하다. 굶주린 눈초리와 발빠른 먹이들의 뾰족한 귀가 바스락거리는 풀잎마다 팽팽하게 맞닿아 있는 무더운 한낮 평화롭고 조용한 정글. 자, 이런 호랑이라는 글인데요. 잠깐만요. 예. 자, 여러분 시를 봐서 알겠지만, 시를 읽어내리니까 호랑이 그림이 다 그려지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던 그런 호랑이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호랑이란 모습을 쭉 전개하면서 중간중간에 시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거기 보면 7째 줄에 보면 줄무늬 굵은 결을 따라 들판으로 넓게 뻗어 있다. 예, 호랑이 그 등의 그 줄무늬를 따라서 들판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 푹신한 털 위에서 뒹굴며 노는 크고 작은 먹이들이 있어요. 아직 호랑이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예, 그 야수가 배가 부르면요, 옆에 있어도 먹지를 않으니까, 이제 생물들이 와서 이렇게 논다는 거죠. 예,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있고, 그 시인이 쓰는 그 독특한 어휘들로 그 호랑이 묘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 원관념은 지금 이제 호랑이는 이제 보조관념이죠. 보조관념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그 원관념은 뭐냐면 삶과 죽음을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랑이와 먹이의 그 사슬관계를 얘기하면서, 예, 이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 죽음 이런 건데, 우리의 삶과 죽음을 사람을 등장시켜서 혹은 나를 등장시켜서 직접 얘기하면, 예, 시적인 맛이 없으니까 호랑이를 등장시키고, 이 호랑이를 묘사를 굉장히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해나가면서 미적 감각을 아주 극대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배적인 정황이라고 해요. 시 이론에서 지배적인 정황이다.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묘사에서는 일상적으로 보아온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거를 마치 처음 본 듯한 신선함을 제시를 해야 돼요. 호랑이 털이 벌판으로 펼쳐졌다든가, 그 호랑이의 그 폭신한 털 위에서 먹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다든가, 이런 색다른, 신선한 이런 표현들을 해줘야 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신선함, 또 어떤 강렬성, 문장이 좀 강렬해야죠. 그렇죠? 너무 밋밋하면, 예, 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환기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호랑이와 먹이의 이런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색다른 거죠. 우리가 공기를 환기시킨다는 그런 것처럼 좀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묘사를 얘기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먼저 서경적인 구조가 있어요.
또 심상적인 구조, 서사적인 구조,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서경적인 구조라는 건 가시적인 세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디카시를 하니까 이 서경적인 묘사가 해당되는 거죠. 예, 사진, 내가 찍어온 그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심상적이라는 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비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환상적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모양에 대해서, 어떤 모습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게 심상적인 구조죠. 그래서 서경적인 것보다는 약간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있는 게 서사적인 구조예요. 이 서사적인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시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로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사적인 구조가 있다.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영상 조립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 조립 시점. 이게 서경적인 구조와 심상적인 구조를 어울려가지고 만든 형태인데요.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조립 시점으로 여러분이 시를 쓴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공부를 거의 한 상태, 공부를 마친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조립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영상을 조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개별적인 영상들이 쭉 있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영상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묘사를 하면서 시인이 하고 싶던 어떤 이야기로 쭉 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영상 조립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심상적 구조나 영상 조립 구조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이제 등장하고, 다른 예술 분야에서는 저기 전위어 이술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는데, 시에서는 꼭 전위 작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시, 현대시 작품에서도 이런 심상적인 구조와 영상 조립 시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갖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낯설게 하기, 이런 기법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반적인 묘사와 시적 묘사는 그 이미지라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그림,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시적 묘사는 일반적인 묘사하고 다르죠. 일반적인 묘사는 그냥 설명 같은 쭉 풀어쓰는 그런 거지만, 우리가 시를 쓰고 디카시를 쓸 때는 거기에 반드시 시적인 묘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쁘다, 아름답다, 착하다, 좋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시로서의 이제 이미 그 파워를 잃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묘사와 설명의 차이를 한번 보면, 묘사와 설명은 어떤 대상의 겉모습을 표현한다는 거는 똑같아요. 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라든가 보이지 않고 상상하라든가 어떤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묘사라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미지만 전개해가는 게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잘못 얘기했네. 묘사라는 거는 그 구체적인 이미지를 초점이 맞춰서 그 이미지가 주는 내면적인 모습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것, 이게 묘사고요. 설명이라는 것은 어떤 개괄적 행위나 모습, 그런 정보만 전달하는 게 이제 설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한 남자가 앉아 있다, 한 남자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다, 이거는 그냥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묘사를 한다라고 하면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는 오후의 햇살을 느리게 더듬고 있었다, 이러면 이제 이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라는 거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정보만 주는 거죠. 근데 묘사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시적인 의미를 넣어서 뭐 오래된 남자,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 그럼 왜 오래된 나무 의자일까? 혹시 그 남자가 노년의 신사거나 그런 건 아닐까? 그런 것도 이제 의미가 줄 수도 있고,
오후의 햇살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느리게 더듬고 있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묘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묘사에 관한 제시, 황묘농접도와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황묘농접도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바위가 있죠. 그 다음에 꽃이 있고 이게 무슨 꽃인데 이름을 알았었는데 까먹었네요. 또 고양이가 있고 나비가 있고 뭐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장수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고양이도 이제 오래 사는 뭐 목숨이 9개 뭐 이런 건강. 나비도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그림들의 대부분은 무병장수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황묘농접도를 보면서 시를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술관을 가거나 박물관을 가서 어떤 그림이나 조각이나 옛날 뭐 작품이나 옛날 물건이나 이런 걸 보고서 그 이미지에 이제 다가가서 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는 이미지 그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시적인 표현, 관찰, 사유를 통해서 시적 이미지를 끌어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이다. 황묘는 어느 노을에서 뒹굴다 온 것이 불명하고 불붙일 부지깽이 같은 꼬리는 활착을 따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나비는 팔순이 되었다고 하나 그건 땅속의 나이. 접이 품고 있는 관록의 검정은 나보다도 어린 색일 것이다. 사철 페랭이도 돌도 모여든 고양이와 나비도 모두 한 통 속에서 나온 채도다. 가려운 곳을 마음대로 긁는다는 여의. 묘는 발바닥이 가려운 짐승이다. 마른 붓끝만 있으면 돌은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는 존재이고 접은 날개를 먹여 살리는 곤충이므로 날개엔 먹이를 구걸하는 눈이 빼곡히 차있다. 고양이의 부드러운 등이 탐이나 그 등에 날개를 달고 날고 싶어한다. 날갯짓의 동경과 이젠 훌쩍 화폭을 뛰어오르고 싶은 고양이는 나비의 고상한 검정이 탐이 난다. 바탕을 떠나지 않으려는 음각의 이름과 바탕을 딛고 일어선 양각의 호가 나란히 공존한다. 화폭에 담긴 장수와 건강을 발라먹다가 묵직한 낙인의 혀를 대긴다. 이런 시인데요. 거기 보니까 제가 써놨네요. 꽃 이름이 사철 파랭이, 사철 페랭이, 사철 페랭이, 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사, 그림, 조각상 이런 거 가지고 시를 쓸 때는요, 관찰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 상상적인 표현이 들어가요. 황묘농접도를 보고 제가 느낀 건 고양이가 검은 나비의 저 검은색을 탐내진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시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서경적인 이제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자, 서경적인 구조라는 것은 가시권적인 그 가시적 이미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이미지, 뭐 예를 들어서 나무, 자동차, 노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내 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쓴 것을 우리가 가시권의 가시적 이미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시권의 가시적 이미지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아프리카 초원. 지금 제가 아프리카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은 다 알지 않습니까? 사진에서 또 TV 화면으로 많이 봤으니까. 또 시베리아 벌팥. 눈으로 하얗게 막 눈보라치는 그런 벌팥. 지금 제가 시베리아는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영화나 영상으로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것들.
또 하와이 화산. 하와이는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화산 투어를 한다는데 가면은 새까만 돌밖에 없다고 해서 저는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눈에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가시권의 가시적인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서경적인 구조라는 것은 가시권에 있는 가시적 이미지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작품을 쓰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묘사의 대상은 뭐냐면 주변에 아주 익숙한 것들이에요. 예, 특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 시인들, 초보 작가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접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찾으려고 해요. 디카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사진에 주는 이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특이한 거, 색다른 거 이런 걸 잡아내가지고 그 사진이 주는 어떤 묘미, 그것으로 이제 디카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그 한계치가 있어가지고요, 이 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은 될 수 있지만 선정되는 작품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핵심은 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를 쓴다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일상적이고 늘상 주변에서 있는 익숙한 것들에서 어떤 소재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조관념이 되겠죠. 거기에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상투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는 이제 피해야 되겠죠. 예, 상투적인 묘사도 피해야 되고. 또 디카시라는 거는 이제 사진이 일단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이미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이제 할애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인이 얘기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면 그 배경을 깔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그 묘사를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디카시 같은 경우는 사진이 있으니까 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5줄이 있다라고 하면 묘사는 1줄이나 2줄 정도면 돼요. 예, 그 사진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인 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고 마무리로 붓터치 한번 살짝 하듯이, 예, 디카시는 사진에다가 그 사진에 대한 묘사는 살짝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줄이나 2줄이면은 묘사는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는 진술이 들어가면 돼요. 진술이. 예. 그 바슐라르라는 사람이 얘기한 말이 있는데, 고통받은 나무일 때 고통이 한층 더 깊은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아름답고 멋있고 이러면 감흥이 덜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름답고 멋있고 풍만하고 풍요롭고 뭐 이런 거를 항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건 이미 누구나 다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나무는 튼튼하고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무는 아름다워 멋있어 뭐 이렇게 또 얘기해봤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름다운 나무보다는 고통받는 나무를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주의를 환기를 시키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기면서 그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시를 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통받는 나무일 때 사람들은 더 시를 좋아한다. 제가 시 마무리 지을 때 매듭 짓는 방법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평온한 상태, 행복한 상태에서는 시 마무리가 안 돼요. 왜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가 막 전개해가지고 시 내용이 하이라이트 절정이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뭔가가 팍 분출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끝나면 시의 이제 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제 분출하고 나타낸다고 했을 때는 아름다운 나무보다는 고통받는 나무일 때, 또 내가 거기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발산했을 때, 그때 읽는 사람이 더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승원님의
근미래의 서울이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묘사의 시를 분류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 부분으로 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미래의 서울. 이 도시는 연중 300일 이상 비올 확률 100%. 새우 시체가 부유하는 튀김 우동은 수증기를 내보이고 마스카라와 아이 섀도우가 번진 몸무게 42kg의 매춘부는 파란 비닐 우산을 들고 편의점 앞에 서 있다. 축축이 젖어 털이 곤두선 시궁지들이 교미를 하고 각각 무릎 위로 짧게 그리고 복사뼈를 덮게끔 교복 치마를 수선한 여고생 2명이 벤슨앤 해지 담배를 피우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비에 젖은 풀잎처럼 곱게 빗은 단발머리는 아니다. 다리를 저는 젊은 사내가 운영하는 레코드점에서 도어스의 라이더스 온도 스톰이 흘러나오고 더러운 캠퍼스 운동화와 79년산 리바이스 505 청바지는 물을 먹는다. 눈썹 사이로 물방울이 흐르고 아무도 히치하이커를 차에 태워주지 않는다. 뒷골목 폐차 안에 난자당한 소년의 시체가 이틀째 방치되어 있다. 피로 심판받았다면 물로써 정화되어야만 한다. 쓰레기통 곁에 주황색 얼룩의 패드만 밟힌다. TV 시청도 실직난 젊은 실업자는 주차된 아버지의 차 안에 앉아 와이퍼를 계속 작동시키고 시내는 항상 교통체증이다. 택시를 잡으려는 여교수의 안경이 얼룩진다. 축구를 할 수 없는 청년들이 친구 집 차고에 모여 마샬 램프와 웨스본 전기 기타와 타마 드럼을 가져다 놓고 합주를 한다. 유원지에 레인코트를 입은 여자가 울면서 혼자 회전목마를 타고 있다. 폭력 조직의 두목들이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앉아 우중 도시의 전망을 보며 협상을 벌인다. 브레이크를 밟다가 미끄러진 모터사이클 운전자는 깨진 헬멧과 함께 일어날 줄을 모른다. 화교들이 모여 사는 거리의 3층 다락방에서 대마초원기가 눈을 따갑게 하고 화창한 맑은 날에 리비도가 저하되는 성 도착증 환자는 낡은 가축 재킷을 맨몸 위에 걸치고 입주자들이 모두 떠난 폭파 예정의 아파트를 배회한다. 밤새 벼락이 친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근미래의 서울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의 모습을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하듯이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또 한편을 볼게요. 이제는 제 시인데 오르막 무늬라고 오르막 무늬는 그 계단이 많은 고지대 사람들 그 마을을 보고 쓴 시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높은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 거기 이제 항상 계단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신림 팔동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옛날에 이제 아버지랑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빌타길을 항상 올라가더라고요. 네. 달동네? 달동네, 맞아.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달동네. 네. 달동네를 이제 배경으로 시를 쓴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르막 무늬. 사람에게 힘든 길이어서 사람밖에 다닐 수 없었다. 이곳에 사는 동안 나는 오르막 나이만 먹었다고 여겼다. 가파른 나이였다. 불빛들은 어떻게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까? 헉헉거리는 경사로를 끌고 다녔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게 하고 싶었다.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은 틀렸다. 높은 곳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 아프다. 부푼 패처럼 달이 뜨고
어지러운 전선들이 흘러들고 있다. 엉덩이 밑으로 불법 주차 스티커가 자주 발부되었다. 그 오르막을 멀리서 보면 넘어진 빗살 무늬처럼 보였다. 비스듬하게 와서 넘어진 사람들이 살았다. 더 이상 쓰러질 곳 없는 담장들이 골목에 기대어 있었다. 좁은 아랫목의 담장자는 뱀처럼 휘어진 보일러 배관이었고 미지근한 뱀을 업고 출근을 했다. 검정 비닐에서 와르르 미처 줍지 못했던 귤 하나가 지금도 굴러 내려가고 있다. 낡은 계단 하나 기울어져 내려가고 있다. 너무 높이 올라왔다고 믿는다면 숭고한 걸음을 집도하는 이구아나에게 조심스레 내려갈 방도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달동네를 배경으로 쓴 거죠. 그러면 이제 달동네가 있으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내 어떤 경험, 추억, 뭐 이런 것들, 또 상상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신림 활동을 살았는데 아주 어릴 때니까 저는 이제 기억이 없죠. 태어나고 뭐 한 4살 때까지 살았었나. 근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제 친구가 이사를 했다고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그 동네더라고요. 신림 팔동 산꼭대기인데 지금은요 아파트를 다 져놨어요. 아파트를 다 져놔가지고 옛날에 그 달동네가 아니라 지금은 산 밑에 가장 좋은 아파트, 공기 좋은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인데 비탈길은 이제 그대로 있죠. 비탈길 그대로 있는데 비탈길이 굉장해요. 뭐 거기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차가 거의 한 30도 예, 엄청난 그 경사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다 계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이제 거기를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너무 멀었던 그런 계단, 예, 그런 계단을 생각하면서 예, 제가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진을 놓고 우리가 이제 뒷가시를 딱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떤 사진을 딱 놓고 거기서 이제 뭔가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이제 묘사를 해야 되니까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는 묘사를 간단하게 터치해주고 나머지 세 줄에서 내가 갖고 있던 경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해가지고 전달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시적 표현들을 적용을 해서 적용하되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낯설게 하기. 예, 늘상 보아왔던 그런 사진인데 그런 사람들도 아하 이거구나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뭔가 새로운 거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자, 이제 심상적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상적 구조는 아까 위에서 잠깐 나온 건데 비가시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내 눈에는 지금 없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무래도 우리 아프리카 초원 하면 우리에게는 뭐 환상적이고 막 이러지만 또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 아닐까요? 그죠? 제가 이제 수원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수원을 놀러 와요. 제 친구들도 수원을 놀러 와요. 그럼 이제 수원 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수원에 뭐가 볼 거 있다고 놀러 와 이러는 거죠. 나는 수원에 계속 살고 계속 보고 버스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 타면서 맨날 보고 막 이런 것들인데 외지 사람들은 그거가 이제 굉장히 새로운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성 같은 거. 요새는 저녁 때 이제 산책을 많이들 하시니까 수원성 주변으로 수원상성 주변으로 그 야간 조명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산책하는 그런 게 수원상성 그 둘레길 이런 건데 서울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또 외지 사람들 와가지고 관광을 오고 한 번은 뭐가 있냐면 수원에 이제 갈비 축제가 있거든요.
네, 갈비 축제가 유명한데요. 저는 수원에 지금 한 20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한 5년 전인가 서울서 친구가 내려왔는데 수원서 갈비 축제 한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갈비 축제 좀 안내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갈비 축제가 뭐야? 나 처음 들어봐.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처음으로 갔는데 수원갈비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명목상은 제가 가이드 하고 친구가 사줬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초원에 대해서 우리가 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아프리카 초원이 눈앞에 없으니까 환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 사는 시인은 늘상 보던 거니까 환상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상적 구조라는 것은 내 눈앞에 있지 않는 어떤 풍경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거고 환상적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완급 조절이 잘 돼야 돼요. 너무나 환상이 너무나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선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 아프리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의 어떤 아름다움보다 고통스러움 얘기했을 때 읽는 사람한테 이제 파격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 숲이나 이런 것들도 마냥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안을 또 들여다보면 뭐 가뭄도 있을 수 있고 목마름도 있을 수도 있고 무더위도 있을 수 있고 뭐 먹이사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아프리카 초원하니까 너무 막 이렇게 좋게만 묘사하고 이런 거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심상적 구조에서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 구조, 환상적인 묘사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그 보편적인 어휘를 넘어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이제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의 이제 상상이 가미돼가지고 써도 된다. 그래서 시어의 위치를 변주하거나, 그러니까 문장을 도치시키거나 대상을 바꿔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낯설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 아무래도 안 가본 사람보다는 가본 사람이 더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와이 화산을 가봤다. 물론 이제 화산이니까 다 까맣죠. 거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여행을 하면 물론 안 본 사람보다 본 사람이 더 나아요. 예. 뭔가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읽는 사람은 다 낯설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초원하면은 다 아름답게만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또 하와이 화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막 바다에서 화산이 막 나와가지고 섬이 더 넓어지고 막 이런 정도만 아는데 직접 가서 본 사람은 우리가 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할 얘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와서 낯설게 낯설게 표현해서 읽는 사람들이 어떤 그 관심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정보를 다시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심상적인 구조가 아주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경적인 표현을 본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바다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해수욕을 하려고 수영을 하려고 바다로 들어갔다. 이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니까 서경적인 표현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은 먼 바다로 파도처럼 밀려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심상적인 구조를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성원 시인의 12월이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자, 12월. 그럼 12월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특징이 있죠. 마지막 달이니까 결말이나 마감이나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또 12월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만 그 남자가 돌아오지 않았어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12월이죠. 그러니까 12월에 대해서 자, 그 제목에서 일단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예.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씹던 바람을 벽에 붙여놓고 돌아서자 겨울이다.
이른 눈이 내리자 취한 구름이 엉덩이를 내놓고 다녔다. 잠들 때마다 9가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날 버린 애인들을 하나씩 요리했다. 그런 날이면 변기 위에서 오래 양치질을 했다. 아침마다 가위로 잘라내도 상처 없이 머리카락은 바닥까지 자라나 있었다. 휴일에는 검은 안경을 쓴 남자가 검은 우산을 쓰고 지나갔다. 동네 영화관에서 잠들었다. 지루한 눈물이 반성도 없이 자꾸만 태어났다. 종종 지붕 위에서 길을 잃었다. 텅 빈 테라스에서 달과 체스를 두었다. 흑백이었다. 무성 영화였다. 다시 눈이 내렸다. 턴테이블 위에 걸어둔 무의식이 입안에 독을 품고 벽장에서 뛰쳐나온 앨범이 칼을 들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죽이고 있던 어둠이 미끄러져 내렸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음악이 남극의 해처럼 게으르게 얼음을 녹이려 애썼다. 달력을 떼어 죽은 숫자들을 말아 피웠다. 뿌연 햇볕이 자욱하게 피어올랐지만 아무것도 녹진 않았다. 자, 이렇게 시가 전개되는데요. 먼저 이제 제목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이 시를 썼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12월이라고 제목을 이제 쓰지 말라고 했겠죠. 왜 그러냐면, 제목에서 이미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식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강성은 시인의 시를 보면, 시를 읽다 보면, 쏙쏙 빠져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12월이라고 제목을 써도 이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가 너무 이제 강하니까. 첫 구절부터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씹던 바람을 벽에 붙여놓고 돌아서자 겨울이다. 첫 문장은 신이 내린다고 하는데 아주 멋있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주고 있는 어떤 그 소멸, 종료, 또 뭐 파국, 12월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묘사를 쭉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시가 잘 된 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좌표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제 묘사에 관한 시를 찾다 보니까 찾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제 시를 좀 많이 갖다 실었습니다. 좌표. 이게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도로를 얘기를 하는 도로. 저희가 이제 차를 몰고 쭉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밑으로 가고 위로 가고 이렇게 막 길이 교차하기도 하고 사거리에서 갈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의 이제 좌표라고 보고 제가 시를 쓴 겁니다. 자, 길을 잃고 나서 알았다. 오로지 내가 미로였다는 것과 내가 유일한 좌표라는 것. 길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잘 잊는다고. 사람의 흔적이 살짝 벗어난 곳을 조심하라고 했다. 하루쯤 산속을 헤맸다면 무덤을 찾으라 했다. 무덤은 산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산 사람의 마을에 붙어 있다고 했다. 또 나무의 역방향에 사람의 마을이 있다고 했다. 나무들은 마을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존재들, 흰 연기와 대들보와 미닫이 문을 생각하면 마을에서 멀어지는 나무들의 이유를 알 수 있다. 곡가밋을 지날 때마다 원점을 초기화하고 다시 좌표를 묻는다. 우리는 늘 시간 앞에 서 있고 시간이 단만한다. 어디쯤 서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곳이 원점인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런 좌표라는 그 지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서사적인 구조인데요. 이 서사적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서사적인 구조라는 건 이제 이야기로 이제 시를 쓴다는 건데요. 시 안에 어떤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가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요.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이 돼가지고 여러분 작품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신님의 미련.
예, 미련인데요. 지금 건물 밑에서 가지를 비춰서 하늘을 찍은 것 같은데요. 예, 사진은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 사진인가요? 저는 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90도 정도 틀었으면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왼쪽,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정도를 더 회전해서 예,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사진이 불안정해 보이네요. 이 사진의 구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진 찍으시는 분을 섭외를 해서 사진 구도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좀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섭외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보세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은 윗부분이 좀 어두운 부분이 있어갖고 약간 좀 불안정해 보이니까요.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90도 정도 회전시키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련. 예. 아득히 먼 그 시절, 내가 나고 내가 너인 호숫가를 거닐던 시절, 그리움만 놓아두고 돌아왔다. 네. 약간 시 내용은 조금 모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 세 줄 정도가, 예, 이거를 뭐 한 줄이나 두 줄로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 줄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를 더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왼쪽을 좀 잘라냈어요. 여기 원래 이제 도로가 있었는데, 예, 잘라내니까 훨씬 더 좋죠. 예, 그래서, 녹색 나무 지대와 마른 풀에 있는 이 시인데, 자, 지킬과 하이드, 한 봄에 피어난 생명체, 계절 따라 돌아가야만 하는 아쉬운 이별, 붙잡는 손길이요.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계절 따라 그냥 계절 따라 맞물려 도는 아쉬운 이별에 닿을 듯한 손길이요. 이렇게 좀 바꾸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좀 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성정희님의 의자예요, 의자. 관계예요, 관계. 제목이 관계인데 관계가 조금 모호하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의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면 마주 앉기만 하면 소름 끼치는 불협화음. 맨살 드러낸 다리에 양말을 신겨줬더니 이신점심 부드러운 자리가 되었다. 자, 이런 시인데요. 파란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수정을 좀 본 거예요. 의자를 놓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이런 건데 지금 의자가 지금 양말을 다 신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또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두 줄에 거쳐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양발 신긴 의자처럼 한 줄만 해도 충분히 다 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있기만 하면 소름 끼치는 불협화음.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명사 하나가 있는데 그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고 그 형용사를 꾸미는 게 부사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 명사가 끌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읽는 사람한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명사를 끌고 가는 말들이 너무 많으면 명사가 이제 힘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을수록 좋아요. 간결할수록. 아까 우리 작가님이 설명한 것처럼 에세이를 간결하게 쓴다 그러잖아요. 간결하게. 근데 우리가 글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뭐뭐 했는데 뭐뭐 했고 뭐뭐 해서 뭐 이렇게 계속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그거를 하다 보면 앞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까먹어 버려요. 짧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영어도 그렇지만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외국 언어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게 짧습니다. 짧게 끊어가요. 프랑스어 같은 경우 작품을 보면 뭐 진짜 몸이 건조할 정도로 짧아요. 그 남자가 일어났다. 그 남자가 테이블로 갔다. 찻잔에 커피를 따랐다. 커피를 들고 창가로 갔다. 호흡을 한 다음에 한 모금을 마셨다. 뭐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짧은 것보다는 좀 길게 이어지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짧게 끊어야 되고요. 이런 것도 그냥 소름 끼치는 걸 빼고 마주 앉기만 하면 불협화음 해도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한다는 거죠. 예. 요새 코로나로 가족들이 이제 다 집에 모여 있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죠. 예. 예, 제가 이제 고3 되는 학생들한테 당부하는 첫 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있지 마라. 공부하려고 집에 있지 말고 그냥 도서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스터디 카페 가거나 밖에 나가서 공부해. 집에 있으면 엄마 아빠 눈에 보이면 뭐 잔소리도 듣게 되고 뭐 제일 많이 듣는 게 이거죠. 쉬다가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공부 좀 해라. 이러고. 그럼 이제 또 학생도 기분 상하고 아빠가 와갖고 넌 공부도 안 하냐 뭐 이런 말 하면 기분이 상하죠. 그러니까 가족하고 이렇게 맞부닥치면 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고3이 되면 집에서 공부하지 말고 또 밖에 나가서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주 앉기만 하면 불협화음이 생기죠. 예. 그래서 밑에 두 줄도 그냥 양발 신긴 의자처럼 해서 이제 그 다음 시를 이제 전개시키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좀 익숙해야 되거든요. 사물이 그래도 낫죠. 의자라든가 이런 관계라는 그런 추상명사보다는 의자. 그러면 읽는 사람이 의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순이님의 수근수근인데요. 야자수가 있는 걸로 봐서는 제주도인가요? 네, 뭐 구름도 있고, 네, 멋있습니다. 자, 시를 한번 볼게요. 어디든 떠나고 싶은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의 불안한 수근거림. 예. 자, 아주 잘된 작품 같아요. 일단은, 나무 사진을 줬지 않습니까? 나무 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야자수 같습니다. 열대 야자수인데,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볼 때는 야자수 그림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야자수네, 하늘이네, 구름이네, 자, 요 정도 생각만 갖고 이제 시를 본단 말이죠. 근데 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다르다. 그래서 이제 좀 시를 좀 고쳐보면, 어디든 떠나고 싶은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인데, 지금 심각하죠? 예, 아프가니스탄 여인들이 지금 심각한데, 근데 좀 시가 절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디든 떠나고 싶은 거는 여행을 하고 싶으면 떠나고 싶은 거고, 어디로든 떠나야만 하는.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윤순이 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라고 하면 진짜 절박하겠죠. 그러면 어디든 떠나고 싶은이 아니다. 어디로든 떠나야만 하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한 수군거림. 불안한 수군거림은 그냥 마냥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불안하게 불안한 수군거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으니까요.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그 시를 쓸 때는 우리가 감정이입이라 그러잖아요. 내 감정이 그 작품에 내 감정이 그 작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심정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읽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더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렬하게 분출을 해야 됩니다. 분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성신님의 비욘디라는 에세이예요. 예. 우리 지난번에 디카 에세이 한번 해갖고 여러분들 작품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개간시마 가오로가 나왔는데 거기에 또 한 분, 몇 분 작품을 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쓴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행복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글 쓸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그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사진과 글로 담아놓으면 기록이 되고, 저도 아까 그 시에서 꽃 이름 몰랐는데 시에 넣어놔가지고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이제 원고 모집을 해서 12월에 이제 책을 내야 되는데 디카 에세이 한 분당 한 2편 정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틈틈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비온 뒤에 텃밭 주변의 그런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쓰신 것 같아요. 보면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복이 지나도록 폭염이 멈추지 않았다. 잔디는 누렇게 말라가고 사철나무 울타리 밑에 잡초도 삐죽 얼굴을 내밀다 꼬부라졌다. 사철나무 잎도 차츰 녹색에서 누런 연두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7년을 공들여 키운 사철나무가 안쓰러워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풋꽃 하나 따러 잠시 마당에 나갔다. 들어와도 햇볕에 살갗이 벗겨진 것처럼 쓰렸다. 그 통증이 꽤 지속돼 햇볕이 무섭기까지 했다. 예, 올 여름 진짜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더웠죠. 예.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손댈 고칠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품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디카시를 많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잠깐만요. 우리가 만약에 윤순희 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라고 하면 진짜 절박하겠죠. 그러면 어디든 떠나고 싶은이 아니다. 어디로든 떠나야만 하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한 수군거림. 불안한 수군거림은 그냥 마냥 불안한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더 불안하게 불안한 수군거림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봤으니까요.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시를 쓸 때는 우리가 감정이입이라 그러잖아요. 내 감정이 그 작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심정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읽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더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강렬하게 분출을 해야 됩니다. 분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성신님의 비욘디라는 에세이예요. 예. 우리 지난번에 디카 에세이 한번 해갖고 여러분들 작품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개간시마 가오로가 나왔는데 거기에 또 몇 분 작품을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쓴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행복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글 쓸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그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사진과 글로 담아놓으면 기록이 되고, 저도 아까 그 시에서 꽃 이름 몰랐는데 시에 넣어놔가지고 또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이제 원고 모집을 해서 12월에 이제 책을 내야 되는데, 디카 에세이 한 분당 한 2편 정도, 예,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틈틈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비 온 뒤에 밭 주변, 텃밭 주변의 그런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쓰신 것 같아요. 보면,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복이 지나도록 폭염이 멈추지 않았다. 잔디는 누렇게 말라가고 사철나무 울타리 밑에 잡초도 삐죽 얼굴을 내밀다 꼬그라졌다. 사철나무 잎도 차츰 녹색에서 누런 연두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7년을 공들여 키운 사철나무가 안쓰러워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풋꽃 하나 따러 잠시 마당에 나갔다 들어와도 햇볕에 살갗이 벗겨진 것처럼 쓰렸다. 그 통증이 꽤 지속돼 햇볕이 무섭기까지 했다. 예, 올 여름 진짜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더웠죠. 예.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손댈 고칠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글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품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디카시를 많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디카시를 많이 안 보내주셨어요. 지금 뭐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그래도 수업에 참여하신 분이 10분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이제 부지런히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연말에 책 낼 때는 그래도 개인당 한 5작품 정도는 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쁘게 책을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부지런히 쓰시고, 디카시 쓸 때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거, 사실은 그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설명하려고 디카시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감정이 거기에 내가 딱 꽂히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뭐 슬픈 것일 수도 있고, 기쁜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호랑이 씨가 있어갖고,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사진을 딱 찍었다 이거죠. 근데 호랑이에 대해서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작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호랑이를 찍고서 내가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럼 이제 그 감정에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디카시가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묘사는 자세히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사진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시는 묘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전반부에 할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카시는 사진이 있으니까 그냥 그 사진의 부가적인 터치만 한번 싹 해주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묘사가 한 줄이나 많아도 2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어떤 감정, 원관념이 되겠죠. 예, 뭐 아까 호랑이 시에서 나왔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매듭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적인 화법을 갖고 와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를 매듭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품을 준비하셔가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작품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요. 또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여러 군데에서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품을 잘 만들어서 좀 지역에도 좀 홍보가 되고 이랬으면 좋은 느낌이 들어서 좀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작품 많이 찍고 많이 보내시면 안 되고 1인당 2편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작품을 잘 안 보내신 분들이나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메일을 또 늦게 보내드려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메일 아직도 읽지 않은 메일이 한 90통이 남아있는데 언제 읽는지 모르겠어요. 죽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 주제는 자유입니다. 예, 디카시 자유니까 제가 당부한 거 유념을 하시고 이 숙제가 아니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진을 막 찍으세요. 막 다니면서 여러 개의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어떤 사진에 대해서 느낌이 왔을 때 그 사진을 보면서 곰곰하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온갖역 이런 얘기 하고 싶어.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등장시킬까 쭉 해서 전개시키고, 제목도 중요하다고 했죠. 제목을 지을 때는 너무 관념적인 그런 말, 추상명사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사랑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 그 물건, 명사, 사물, 그 사진 속에 있는 것, 혹은 우리가 익히 쓰는 그런 어휘들,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이라든가, 그쵸? 이런 제시도 공지사항이 있지만 공지사항 누구나 다 아는 어휘고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접하는 그런 쉬운 어휘를 쓰는 게 좋아요.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예, 그걸 써가지고 전개를 시켜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야. 마지막 줄에서 한 문장으로 딱 맺어주는 그런 연습을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또 지금 코로나 또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다음 주에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26일 날이 되겠습니다. 26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